서울 한복판의 대학병원. 수백 명이 오가던 그곳에서 한 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995년 10월 21일 토요일 아침, 내과 전문의 윤석현, 38. 그날 그는 평소처럼 회진을 마쳤습니다. 환자들을 살피고 동료들과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30분,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긴 채 병동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지하 3층 주차장 B-47번 자리. 그의 차량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조수석엔 하얀 가운이 단정히 접혀 있었고 대시보드 위 호출기는 10시 42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지갑, 차 열쇠, 진료 기록 노트 모두 그대로. 단 한 가지, 사람만 사라졌습니다. 병원 경비는 말했습니다. 그분이 나가는 걸 본 적 없습니다. 1층 로비에 있던 낡은 흑백 CCTV 한 대, 테이프 속엔 흐릿한 뒷모습만 남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든 남자, 천천히 프레임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 그것이 윤석현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서울 종로, 붐비는 대학병원. 낮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한 사람이 공기처럼 사라진 날. 그 후 30년. 진실은 여전히 말이 없고 그의 이름은 지금도 기록 속에서만 숨 쉬고 있습니다. 1995년 가을, 서울. 도시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조차 경영을 말하던 시대. 의사보다 숫자가, 환자보다 효율이 우선이던 때였습니다. 종로 한복판, 대학교 병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병원의 내과 전문의 윤석현. 1957년생, 서울대 의대 출신. 그는 늘 차분했고 기록은 정밀했으며 환자 이름을 하나도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샘 근무 뒤에도 미소로 회진을 돌던 그 간호사들은 윤 선생님은 차트가 아니라 사람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남긴 진료 메모에는 늘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상보다 마음을 먼저 듣는다. 1988년 그는 간호사 이서진과 결혼했습니다. 1년 뒤 딸 윤지가 태어났습니다. 은평구 불광동의 작은 연립주택. 아침마다 아버지는 딸의 머리를 빗겨주고 도시락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오래 지속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여름 병원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의료재단이 교체되며 새 이사장이 부임했습니다. 의사가 아닌 경영학 박사 출신. 그는 취임 첫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도 기업입니다. 환자보다 구조가 먼저입니다. 그날 이후 병원은 바뀌었습니다. 7분 진료, 실적 평가, 목표 달성률. 복도엔 그래프가 걸리고 숫자가 사람을 재단했습니다. 윤석현은 처음엔 믿었습니다. 잠시일 거야. 하지만 오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잠시가 아니라 시대의 방향이었습니다. 8월, 그는 차트 폐기 명령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환자 기록은 공간 낭비입니다. 그날 트럭에 실려 나가는 종이 더미를 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야. 누군가의 생명이었는데. 9월, 그는 내과 회의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학의 기본을 버리면 우린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이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환자 동의 없이 실험적 치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짧게 웃었습니다. 윤 선생,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병원이 망하면 그 환자들도 사라집니다. 그날 이후 그는 문제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진료실은 구석으로 옮겨졌고 외래 배정은 줄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던 동료들의 인사도 짧아졌습니다. 집에서도 그는 말이 적어졌습니다. 식탁 위엔 미지근한 국이 식었고 창밖엔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아내 서진은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복잡해서. 밤마다 그는 서재에서 작은 공책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손글씨로 조용히 한자 한자. 가끔 아내가 문을 열면 그는 황급히 공책을 덮고 말했습니다.
일기 같은 거야. 10월 16일, 그는 병원 근처 다방에서 은퇴한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 선배는 조용히 말했다. 석현아, 내가 오라도 세상은 듣지 않아. 이 싸움은 너 혼자야.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죠. 그리고 5일 뒤, 그는 사라졌습니다. 10월 20일 밤, 그는 새벽까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흰 봉투 안에 무언가를 넣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나 곧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건 한 장의 봉투와 닫히지 않은 서재 문이었습니다. 1995년 10월 21일 토요일, 서울의 가을은 맑았고 병원엔 잔잔한 피로가 감돌았습니다. 응급실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복도는 한산했습니다. 그날 오전 8시 30분, 지하 3층 주차장 B-47번 자리, 흰색 프라이드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흰 셔츠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팔에 걸린 하얀 가운, 검은 서류 가방. 그는 늘 그랬듯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주차 관리원 김두한은 기억합니다. 윤 선생님은 항상 인사하던 분이었어요. 그날도 미소 지으시며 수고 많으십니다 하셨죠. 근데 이상하게 눈빛이 좀 딱딱했어요. 오전 9시 내과 병동. 윤석현은 평소처럼 회진을 돌았습니다. 그는 환자 14명을 차례로 돌며 하나하나 이름을 불렀습니다. 307호의 김술래 할머니는 그를 잊지 못합니다. 내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꼭 나으셔야 해요. 그런데 목소리가 마치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10시 15분. 회진이 끝났습니다. 의국으로 돌아온 그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색, 두꺼운 봉투. 그 안에 여러 장의 A사 용지를 넣었습니다. 동료 박준혁은 말했습니다. 형, 뭐 하세요? 응, 좀 정리할 게 있어서. 짧은 대화, 단단한 표정.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10시 30분. 그는 가운을 벗어 의자에 걸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아, 잠깐 다녀오겠어. 어디 가세요? 급한 볼일이 좀 있어.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10시 35분. 계단을 내려가던 그를 인턴이 스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윤석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평소에 미소는 없었습니다. 그의 손엔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10시 42분. 1층 로비의 낡은 흑백 CCTV가 한 남자의 뒷모습을 잡았습니다. 흰 셔츠, 봉투를 든 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실루엣. 그것이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얼굴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현은 사라졌습니다. 정문 경비는 말했습니다. 그분이 나가는 걸 못 봤어요. 가운 입은 의사들은 다 기억하거든요. 근데 윤 선생님은 없었어요. 그날 오후 12시. 그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국 책상 위엔 가운, 노트, 커피잔이 그대로. 호출기는 10시 42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이후로 세상은 그를 더 이상 부르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 지하 주차장 B-47번 자리. 프라이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차 안엔 단정히 접힌 가운, 조수석 서랍엔 지갑, 시동 구멍엔 꽂힌 열쇠. 단 하나,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후 7시. 아내 서진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차를 보자 주저앉았습니다. 석현 씨,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날 밤 10시. 병원 근처 청계천 하천변. 순찰 경찰이 풀숲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깨진 명찰 하나, 그리고 볼펜 한 자루. 명찰 뒷면엔 작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실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의 필체였습니다. 자정,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천, 공원, 골목, 다리 아래. 수십 개의 플래시가 밤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봉투는 없었습니다. 그도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서진은 남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책상 위엔 펼쳐진 공책 한 권.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20일. 내일 모든 걸 끝내겠다.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두렵지만 해야 한다. 그 문장은 마치 유언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공책엔 이어지는 페이지가 찢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월 22일 일요일 새벽 종로경찰서에 이사 실종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형사 6명, 순경 12명. 그 당시로선 이례적으로 큰 규모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병원에서 의사가 사라진 사건. 경찰은 처음엔 단순 가출로 보지 않았습니다. 수색은 병원 반경 2km부터 시작됐습니다. 청계천, 하천변. 명찰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상류 500m, 하류 1km 구간. 물은 탁했고 냄새가 났습니다. 잠수부 둘이 들어갔지만 나온 건 깨진 유리병과 녹슨 자전거뿐이었습니다. 흔적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냄새도, 흔적도, 그림자도.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를 때까지 그들은 불빛으로 어둠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없음이었습니다. 병원 내부도 다시 뒤졌습니다. 옥상, 보일러실, 폐쇄병동, 시신 안치실까지. 그 어디에도 윤석현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책상을 살폈습니다. 차트, 볼펜, 의학 서적, 평범한 하루의 잔해들. 그러나 달력한 귀퉁이에만 붉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10월 21일. 그날만 유독 진하게 병원 근처 상가, 여관, 목욕탕까지 전단이 붙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셨습니까?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은 그렇게 쉽게 사라졌습니다. 택시 기사 5명, 버스 기사 18명.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교통카드도 도로 CCTV도 없었습니다. 흔적이란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던 시절이었습니다. 10월 25일 서울 시내 전역으로 수색이 확대됐습니다. 전단이 전철역과 터미널 벽에 붙었고 신문 사회면에는 작게 그의 이름이 실렸습니다. 내과 전문의 윤석현, 종로 일대서 실종. 그 사진 속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따뜻한 눈빛. 그 웃음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내 서진은 매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딸 윤지를 친정에 맡기고 낯선 골목을 헤매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보셨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그냥 눈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주 가던 냉면집, 서점, 다방을 돌았습니다. 어디에도 그가 앉았던 자리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0월 27일 서진은 병원 원무과를 찾았습니다. 남편 기록을 보여주세요. 마지막 며칠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직원은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병원 내부 기록이라. 제 남편이에요. 제가 볼 권리가 있잖아요. 복도에 울림이 퍼졌습니다. 잠시 후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윤 선생님 기록은 이미 폐기됐습니다. 폐기요? 왜요? 경영진 교체 후 오래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요? 과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실종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걸. 경찰은 동료 의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하지만 형사가 묻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요즘 예민해 보이긴 했어요. 병원 일로 힘들어했죠. 단 한 사람, 간호사 한정민만이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매일 무언가를 적으셨어요. 밤늦게까지 조용히. 제가 괜찮으세요? 물었더니 정민 씨,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그러셨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 노트는 어디 있습니까? 차에 있던 진료 노트 말고 다른 공책이 있었어요. 근데 사라졌어요. 11월 초 수색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형사는 서진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스스로 선택했을 가능성은? 아니에요.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는 누군가를 지키려 했어요. 하지만 경찰 보고서에는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우울증 가능성, 자발적 실종 추정. 11월 15일, 서진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제 남편은 환자를 지키려 했던 의사입니다. 병원의 진실을 밝히려던 사람입니다. 그를 데려간 이들이 있다면 제발 돌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날 가장 진실된 울음이었습니다. 신문엔 다음 날 작은 기사 한 줄. 실종 의사 아내, 진실 밝혀달라 호소. 사진은 흐릿했고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11월 말, 수사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연락이 오면 즉시 알려주세요. 그 말은 포기를 의미했습니다. 서진은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앉았습니다. 딸 윤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곧 올 거야. 그녀의 눈동자엔 이미 알고 있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멀리 가버렸다는 걸. 10월 23일 월요일, 신문 사회면 하단 작은 활자가 사건을 알렸습니다. 서울대 출신 의사, 병원서 실종. 불과 10줄 남짓한 기사. 팩트만 나열된 문장들. 차, 소지품, 마지막 목격.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진도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렇게 처음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TV 뉴스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헤드라인은 정치인 비리 의혹이었습니다. 윤석현의 이름은 자막 한 줄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10월 25일, 며칠 뒤 신문은 조금 더 자세해졌습니다. 명찰만 남긴 채 사라진 의사 하천변에서 발견. 기사는 명찰 뒷면의 문장을 언급했습니다. 진실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 문장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실이라니 무슨 뜻일까? 그러나 기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매체는 추측을 붙였습니다. 병원 내부 갈등설 제기,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하지만 출처는 모호했습니다. 익명의 관계자라는 문장만이 반복되었습니다. PC통신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종로 실종 의사 사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원 내부 비리 폭로하려다 사라진 거 아닐까요? 사람들은 토론했고 싸웠고 추측했습니다. 누군가는 음모론이라 말했고 누군가는 진실을 덮는 자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곧 흥미를 잃었습니다. 새로운 글이 올라왔고 사건은 게시판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11월 초, 언론의 톤이 변했습니다. 실종 의사, 최근 우울증 알아. 동료들, 예민한 성격, 스트레스 심했다. 그날부터 기사의 결은 달라졌습니다. 누가 정보를 흘렸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사 속 문장들은 이미 결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해 최근 병원 개편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문장은 그의 모든 싸움을 개인적 문제로 바꿔버렸습니다. 11월 10일 병원 브리핑. 홍보실장이 차분히 원고를 읽었습니다. 윤석현 선생의 실종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병원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며 가족들에게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병원 내부 갈등이 원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홍보실장은 미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특별한 갈등은 없었습니다. 윤 선생의 실종은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인한 불행한 일로 보입니다. 그 말은 사건의 종결을 선언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은 동료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대부분은 입을 닫았습니다. 좋은 분이었죠. 환자들이 참 좋아했어요. 최근 조금 예민해지셨던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그들은 빠르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 교수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가 안타깝죠. 하지만 더 이상 확대 해석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 말은 사실상 경고였습니다. 이 이상은 건드리지 마라. 11월 중순. 사건은 신문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뉴스들이 밀려왔습니다.
경제 위기, 정치 스캔들, 연예인 열애설. 윤석현의 이름은 다시 사회면 구석으로 밀렸습니다. PC통신에서도 글이 끊겼습니다. 한 달 뒤 그의 이름을 검색창에 쳐도 결과는 더 이상 뜨지 않았습니다. 12월, 연말의 불빛이 거리를 채웠습니다. 병원은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그의 진료실엔 새 의사가 들어왔고 책상 위엔 새 이름표가 붙었습니다. 윤석현의 이름은 조용히 떼어졌습니다. 서랍은 비워지고 그가 남긴 펜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점점 잊어갔습니다. 그의 환자들도, 동료들도, 기자들도 모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여전히 같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내 서진. 그녀는 그가 사라진 병원 앞을 매일 지났습니다. 겨울 바람이 불어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찾고 있대. 이제 그만 놓지. 그 말들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세상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1996년 첫 겨울, 실종 1년. 서진은 여전히 남편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병원은 변했습니다. 1월, 경영진은 혁신 1주년을 자축했습니다. 수익은 40% 증가했고 새 장비가 도입됐습니다. 내과 병동벽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 안에 윤석현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의 책상은 후배 의사에게 넘어갔고 서랍 속 메모와 볼펜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가족 사진은 떼어졌고 벽에 못자국만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3월, 서진은 병원을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그만하시죠. 남편분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걷던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3층 병동, 10월의 햇살이 스며들던 창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려갔던 계단.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단 한 사람만 없었습니다. 1997년 IMF와 생존. 국가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서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없이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일했고 피로가 쌓여도 버텼습니다. 딸 윤지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빠를 찾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하늘나라 갔어?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신도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아빠는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그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의 경찰은 사건을 미제로 분류했습니다. 그 말은 곧 포기를 의미했습니다. 2000년 새로운 시대, 새 천년의 시작과 함께 세상은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병원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오래된 종이 차트들은 대량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윤석현의 기록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진료 기록, 회의록, 근무일지, 모두 보관기한 만료라는 도장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날 서고에서 일하던 간호사 한정민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트럭에 쌓인 차트들이 한꺼번에 실려 나갔어요. 그 안엔 윤 선생님 기록도 있었겠죠. 서류가 바람에 흩날릴 때 이상하게 사람의 기억이 함께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2003년 잊히는 얼굴. 윤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사진 속 남자였습니다. 엄마가 가끔 말해주는 이야기 속 이름.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아빠라는 감각은 희미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뭐 하셔? 윤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 계셔.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딸이 아버지를 잊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있는 것이 살아남는 법이었으니까요. 2008년 병원의 철거. 종로의 오래된 병원이 강남으로 이전했습니다. 21세기 의료혁신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윤석현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복도.
그의 차가 세워져 있던 B-47번 자리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그날 포크레인이 벽을 무너뜨릴 때 한정민은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윤 선생님 이야기도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구나. 건물뿐 아니라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동료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누군가는 은퇴했고, 누군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2010년 침묵의 세월, 실종 15년. 이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오래된 신문 스크랩 몇 장, 그리고 서진의 마음 한켠에 남은 미련뿐이었습니다. 은평구의 작은 상담소. 서진은 그곳에서 사람들의 상처를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자가 이젠 타인의 아픔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소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1994년 병원 앞에서 찍은 남편의 사진. 내담자들이 물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제 남편이에요.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기억하는 사람. 의사 커뮤니티의 한 퇴직 교수가 글을 올렸습니다. 1995년 함께 일하던 동료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는 환자를 지키려던 의사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처음 듣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를 완전히 갈아치우기에 충분했습니다. 2018년 딸의 결심. 윤지는 31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졌던 나이와 비슷한 나이. 그녀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다 사라졌어. 누군가 그걸 막았을지도 몰라. 윤지는 결심했습니다. 그럼 제가 대신 진실을 이어갈게요. 그녀는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윤석현 의료윤리 장학회. 환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의대생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와 기억. 세상이 다시 병으로 멈췄을 때 몇몇 의사들이 윤석현을 떠올렸습니다. 환자를 지키는 것이 의사의 본분. 그가 남긴 문장이 SNS에서 회자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또 잊혔습니다. 2023년 어느 증언. 실종 28년 만에 은퇴한 한 의사가 익명으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1995년 가을 그가 사라지기 전날 메일을 보냈습니다. 진실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버티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는 말을 멈췄다 이어갔습니다. 그때 병원에 환자동이 없는 임상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걸 폭로하려 했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증거가 남아 있습니까?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는 두려웠어요. 며칠 후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관련 자료 대부분 폐기. 재수사 어려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 실종 30년. 서진은 68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10월 21일이면 옛 병원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젠 카페와 상점이 들어선 거리. 그곳에서 그녀는 오래된 사진을 꺼냅니다. 석현 씨, 당신 딸이 아주 잘 자랐어요. 당신을 닮아서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이 됐어요. 가을 바람이 불어옵니다. 서울의 공기가 30년 전 그날과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고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날의 바람만이 여전히 같은 길을 지납니다. 2023년 9월 한 통의 제보가 방송국으로 들어왔습니다. 1995년 종로병원 실종 의사 사건.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처음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입니다. 그동안 침묵했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촬영은 어두운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남자는 이른이 넘어 보였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변조되어 있지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석현은 제 후배였습니다.
성실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었죠. 그해 여름, 병원은 급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새 경영진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PD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의학이 사업이 되기 시작했지요. 환자보다 숫자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1995년 봄부터 여름까지 병원에서 신약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고혈압 치료제였어요. 제약회사가 후원했지요. 그런데 환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동의서는 형식적이었고 일부는 자신이 실험 대상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한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68세 남성 환자였습니다. 신약을 투여받은 지 2주 만에 급성 간부전이 왔습니다. 그 환자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기저질환 악화로 처리했습니다. 부검은 없었고 가족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윤석현 선생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그는 그 환자의 담당 의사였습니다. 윤 선생은 문제를 제기하려 했습니다. 임상시험 프로토콜 위반 및 환자 안전 문제. 그 제목으로 보고서를 쓰려 했지만 경영진이 막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윤 선생은 불려갔습니다. 이 문제를 밖에 알리면 병원은 끝난다. 자네 인생도 끝난다. 그건 경고가 아니라 협박이었지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메일을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에 프린트된 글자들이 희미했습니다. 1995년 10월 20일 밤 11시 47분. 그가 제게 보낸 마지막 이메일입니다. PD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형, 저는 내일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정리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겁니다. 진실이 곧 세상을 바꿀 겁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버티지 못할지도 몰라요. 형,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일을 기억해 주세요. 스튜디오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다음 날 그는 사라졌습니다. PD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28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때 저는 그 병원에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압력이 있었고 저는 비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말하시는 겁니까? 나이를 먹고 나니 이 침묵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지키지 못하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윤 선생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이 증언은 2023년 10월 15일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날 밤 세상은 요동쳤습니다. 28년 전 실종 의사, 내부 고발하다 사라져. 뉴스 헤드라인이 쏟아졌고 SNS는 순식간에 불탔습니다. 이게 진짜 사건이었어? 병원이 은폐한 거 아니야? 28년이 지났는데도 정의는 없네. 수십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실을 밝히자는 목소리가 번져나갔습니다. 결국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서울경찰청은 재수사 착수를 발표했습니다. 전담팀이 꾸려졌고 형사 8명과 과학수사대 2명이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8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첫 번째 벽은 자료 폐기였습니다. 1995년 당시 병원 기록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환자 차트, 회의록, 임상시험 자료까지 모두 보관 기한이 지나 폐기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이전이었습니다. 당시는 종이 기록뿐이었지요. 결국 물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벽은 증인의 부재였습니다. 당시 병원 직원 명단 117명 중 현재 연락이 닿은 사람은 34명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인턴이라 잘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누군가는 회피하듯 말했습니다. 이 일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그냥 넘어가게 해주세요. 세 번째 벽은 핵심 인물의 침묵이었습니다. 당시 병원 이사장 최모 씨,
지금은 84세입니다. 그는 강남의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고 대신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이며 기억이 희미합니다. 28년 전의 일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 돌아온 답변은 세 문장뿐이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음, 관련 없음, 알지 못함.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한 줄기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윤지 씨가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던 중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서진아,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멀리 갔겠지. 미안해. 너와 지아를 지키지 못해서. 나는 진실을 지키려 했지만 세상은 진실보다 침묵을 원하더라. 내가 정리한 자료는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 언젠가 누군가 그것을 찾아낼 거야. 사랑해. 1995년 10월 20일 석현. 서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28년 전 그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편지에 적힌 단서를 따라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 병원 사물함, 차량까지 조사했지만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윤지는 아버지의 친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의대 동기와 선배들을 만나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무언가를 맡기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석현이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맡았다면 벌써 제출했겠지요. 결국 2024년 3월 경찰은 재수사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은 미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언론은 며칠간 이 소식을 다뤘지만 곧 다른 뉴스에 묻혔습니다. SNS의 관심도 빠르게 식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선 서진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진실을 지키려다 사라진 사람입니다. 28년이 지나도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에는 단단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그날의 진실을 밝혀줄 거라 믿습니다. 윤지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자료를 꼭 찾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또 다른 사건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25년 10월 서울입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95년의 그 거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종로구 병원이 있던 자리, 지금은 복합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1층은 대형 카페, 2층은 공유 오피스, 3층부터는 스타트업 회사들,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입니다. 깨끗하고 밝고 세련되지요. 아무도 이곳에서 30년 전 한 의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병원은 지금 강남에 있습니다. 2008년 이전 후 2번의 증축을 거쳐 이제는 서울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가 되었지요. 로비는 호텔처럼 화려합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키오스크와 로봇 안내 시스템,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환자들은 앱으로 예약하고 QR코드로 체크인합니다. 종이 차트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모든 기록은 클라우드에 저장되지요. 의사들은 바쁩니다. 환자 한 명당 진료 시간은 평균 5분. 1995년보다 더 짧아졌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효율을 말합니다. 복도 한편 눈에 잘 띄지 않는 벽면에 작은 명패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고 윤석현 선생 추모. 10cm 남짓한 크기. 병원 측이 2023년 논란 이후 마지못해 세운 표식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보더라도 그 의미를 모른 채 지나갑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간호사였던 한정민 씨는 이제 67입니다. 손주를 돌보며 조용히 살고 있죠. 매년 10월 21일이면 혼자 옛 병원 자리를 찾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시킵니다. 윤 선생님,
오늘도 돌아오지 않으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그 말은 바람에 묻혀 사라집니다. 박준혁, 당시 동료 의사. 지금은 개원을 해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료실 책상 속에 작은 사진 한 장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1994년 병원 야유회 사진 속에서 윤석현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가끔 환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이분은 누구세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다 답합니다. 옛날 동료였어요. 좋은 사람이었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지요. 이서진, 이제 68. 머리는 휘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합니다. 은평구의 작은 상담소, 마음쉼터. 그녀는 여전히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삶의 무게를 견디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많이 힘드셨죠? 이제 조금 놓아도 돼요. 그녀의 말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30년을 버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이지요. 상담소 벽에는 아직도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1994년 가을, 병원 앞에서 환하게 웃던 얼굴. 새로 온 내담자들이 묻습니다. 남편분이세요? 네. 오래전에 떠난 사람이에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일기를 씁니다.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일기입니다. 석현 씨, 오늘은 날씨가 좋았어요. 지아가 전화했어요. 잘 지낸대요. 당신 딸 정말 자랑스러워요.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봅니다. 언제쯤 당신의 진실이 밝혀질까요? 윤지는 이제 38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졌던 바로 그 나이입니다. 그녀는 의료윤리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환자 권리와 임상시험의 윤리를 연구하지요. 책상 위에는 오래된 명찰이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윤석현. 뒷면에는 희미하게 적혀 있습니다. 진실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2025년 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시로 남기기로 말이죠. 서울 종로의 작은 문화공간. 전시 제목은 기록되지 않은 진료기록. 윤지는 6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전시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묵직합니다. 첫 번째 섹션, 사라진 의사. 윤석현의 생전 사진, 신문기사, 그리고 마지막 기록들. 두 번째 섹션, 침묵의 시간. 빈 서류함과 타임라인. 왜 기록은 폐기되었나? 왜 증인들은 침묵했나? 진실은 어디에 있나? 벽에는 그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 아버지의 일기. 진료, 노트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환자 김, 신약 투여 후 간 수치 상승. 보고했으나 정상이라 답함. 그러나 이건 분명 부작용. 환자를 지키는 게 의사의 본분 아닌가. 모든 것을 정리했다. 내일 진실을 세상에 알린다. 글씨는 단호했고 그날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섹션, 여전히 미완의 이야기. 커다란 질문 하나가 벽에 걸려 있습니다. 윤석현은 어디로 갔을까? 그 아래엔 빈 액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답이 없다는 것을 그 침묵이 말하고 있죠. 2025년 10월 21일, 실종 30주기. 전시 개막일입니다. 50여 명의 관람객이 작은 전시장에 모였습니다. 대부분은 젊은 의대생과 간호대생들이었습니다. 윤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7살 때 아버지가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기록을 통해,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환자를 지키려던 의사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려다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요. 조용한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박수 속에는 존경과 슬픔이 함께 있었습니다. 전시가 끝난 뒤 서진은 옛 병원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카페가 된 곳.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석현 씨, 30년이에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 없이 30년을 살았어요. 지아도 잘 컸고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큼요. 창밖으로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고 햇살이 따뜻했지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들. 아직도 세상은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숫자가 사람보다 먼저예요. 그녀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94년 가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아도, 저도,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요.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석현 씨, 어디에 계세요? 대답은 없습니다. 카페에 음악만 흐르고 있지요. 2025년 서울, 병원 앞에는 여전히 환자들이 줄을 섭니다. 의사들은 바쁘고 사람들은 오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시간은 흐릅니다. 하지만 작은 전시장 안에서 누군가는 그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의대생 한 명이 속삭입니다. 나는 어떤 의사가 될까? 간호대생 한 명이 방명록에 씁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용기를 기억합니다. 사건은 여전히 미제입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료도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진실은 증거가 없어도 존재합니다. 그가 옳은 일을 하려 했다는 것, 그가 환자를 지키려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침묵이 아직도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 서진은 천천히 카페를 나섭니다. 은행나무 길을 따라 걷습니다. 석현 씨, 내년에 또 올게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요. 그녀의 뒷모습이 가을 햇살 속으로 사라집니다. 서울은 여전히 바쁘고 세월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침묵은 여전히 말을 합니다. 30년이 흘렀지만 윤석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잊어야 산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침묵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현의 사라짐은 단지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했던 시대의 초상이었고 환자보다 숫자를 먼저 본 의료의 민낯이었으며 침묵을 강요당한 사람들의 비극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누군가의 죄책감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양심은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의 빌딩 숲 사이, 그가 사라졌던 병원 자리는 이제 새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여전히 그곳을 맴돕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그 자리를 스칠 때마다 30년 전의 시간이 희미하게 흔들립니다. 진실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여전히 무겁게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옳은 일을 한다는 것, 그 대가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요. 이것이 1995년 가을, 사라진 의사 윤석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